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나는 학살자 전두환의 손자다. 자신을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 씨의 손자라고 밝힌 SNS 폭로 영상과 글, 사진이 올라와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인 전재용 씨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자신이 범죄자가 아니라고 서류 조작해서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으려고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서 제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출처모를 검은 돈을 사용해가며 삶을 영위하고 있다며 전재용, 박상아 씨를 비난했습니다. 폭로자가 정말 전두환의 손자고 모든 게 사실이라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2천억 원이 넘는 추징금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전 재산은 25만 원이라며 추징금 납부를 미뤄왔죠. 검찰은 지난해 10월 20억 원을 추가 징수하면서 추징금 집행을 계속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폭로로 인해 추징 요구는 더 거세질 것 같습니다. 3월 15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얼마에요? 인공지능 격리회계 얼마에요? 재고관리 제조 생산 얼마에요? 건설 현장 ERP도 얼마에요? 얼마에요? ERP 월 39,000원. 창업기업은 6개월 무료, 비영리 관리도 얼마에요가 좋습니다. 얼마에요? 이 부가세별도 에즈랜드 쉽고 빠른 인쇄 에즈랜드 나만의 감성 굿즈 대량 옵셋 인쇄 소량 디지털 인쇄 스마트 프린트 플랫폼 에즈랜드 감사보고서 세무조정 계산서도 에즈랜드.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의 품격, 도시와 문화 인프라 속의 감격, 이 모든 걸 누리는 당신이라는 자격. 롯데에서 선보이는 상위 0.1%를 위한 하이엔드 시니어 레지던스 VL 르웨스트. 문의 1811-9996 롯데건설. 2023 한국소비자평가 픽업 부문 대상 수상 기념으로 렉스턴 스포츠가 모두에게 혜택을 쏩니다. 5년간 수리비 걱정 없는 퍼펙트 케어도 쏘고, 또는 선수율에 따라 무이자 최대 60개월도 쏘고, 놀라운 혜택 추가, 조기 폐차 후 구매 고객에게는 최대 100만 원 특별 지원까지. 특별 한정 차량 상상 이상의 혜택, 지금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확인해보세요. 올해도 대한민국 앱게임 스타트업에게 더 많은 시작이 생겨나길, 작은 가능성들이 피어나길. 이것이 구글 플레이가 창구를 이어가는 이유. 구글 플레이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앱게임 스타트업을 키워가는 창구 프로그램. 계속 함께 플레이. 구글 플레이.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는 허승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문경 망댕이 가마가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가 됐죠. 잠시 후 조선요 김영식 대표를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를 분석해보는 시간,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허승규의 청년생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는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지역사회의 문중정치 문화를 돌아봤습니다. 문중정치의 문제점, 개선점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 갖고 오셨어요? 네, 오늘은 오랜만에 안동 예천 행정통합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이 문제를 다뤘는데 5개월이 흘렀죠. 네. 네, 최근 건기창 안동시장과 김학동 예천군수 모두 지역 순회 행사를 하면서 행정통합에 관한 주민과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안동 예천 행정통합 논의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동시장은 행정통합 하든 말든 일단 논의부터 시작하자라는 입장, 예천군수는 말할 필요도 없다, 안 한다, 이런 입장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주민 소통 행사를 마쳤다고 하는데 먼저 간략하게 좀 전해 주시죠. 네, 최근 안동시는 지난 1월 30일 풍천면을 시작으로 3월 10일까지 24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주민과 공감 소통의 날을 진행했습니다.
약 2,000명의 주민을 만나서 민원 및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했는데요. 네. 이와 함께 안동시장의 핵심 공약인 안동예천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시장 모두의 발언과 또 관련 팜플렛을 통해 그 설파했습니다. 네. 저도 참석을 했는데요. 아, 그래요? 이 부분에 많이 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천 군수님도 지난 1월 30일부터 3월 3일까지 12개 읍면 264개 경로당 또 유관기관과 사업장을 돌면서 주민들과 소통을 했고 예천군 입장에서는 또 안동시의 일방적인 통합 주장에 대해 주민들과 대화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아, 직접 참여도 하셨군요. 현장에 가보셨군요. 네, 강남동 주민소통의 날 참여했습니다. 뭐 강남도 한 곳에 참여하긴 했지만 당시 그 분위기는 어땠어요? 뭐 찬성 쪽이 많았나요? 뭐 반대 쪽이 그러니까 많았나요? 그 이야기를 주민들은 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민원들 얘기하느라 바빴고 아하. 이제 시장님께서 주요 본인 시정 얘기하면서 이제 모두 발언으로 행정통합까지 네, 발언을 하고 그 유인물은 똑같은 거 있어요. 그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아, 그 모든 읍면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작년에 권기창 안동시장 당선 이후에 계속해서 안동예천 행정통합 주장을 해왔고 그러다가 작년 가을 안동시의 행정통합 지원조례 추진과 함께 안동 예천 간의 그 갈등이 심해졌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 그 안동 예천 행정통합 지원조례는 안동시 의회에서 지금 계속 보류되고 있는 상태죠. 네, 안동시 의회에선 안동 시민 그리고 예천군과 충분한 소통을 먼저 해야 한다며 조례를 상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예천군에서도 연초 극렬한 반발을 했고 예. 지금 대치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논란만 일고 일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쭉 가면은 예.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처럼 죽도 밥도 안 된다. 그래서 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안동 예천 행정통합 문제. 자,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뭐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까요? 네, 가장 먼저 행정통합 논의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진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첫 단추가 네. 잘못 깨어졌다. 그러니까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공론화를 하자는 의견은 누구나 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 논의는 중대한 정치적 사안이고 특히 규모가 작은 단체 입장에서는 더더욱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안동시의 작년 하반기 통합 논의 추진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는 성찰의 메시지가 필요하고 이 부분은 안동시 입장 표명이 필요합니다. 예. 어떤 다음 단계 논의를 위해서 정치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특히 안동시정을 책임지는 정치인은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의 설득자면서 동시에 인근 지자체와의 갈등을 조정하는 조정자 역할 둘 다 해야 됩니다. 예. 둘 다 하긴 어려워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좀 설득자의 위치에 가까웠다면은 이제는 조정자 역할까지 해내야 되는 것이고 특정인이 둘 다 하기 어려우면은 뭐 누군가에서 나눠서 역할을 하든지 여하튼 안동시는 여론의 설득자 못지않게 조정자 역할까지 같이 해내야 됩니다. 네. 아, 그렇군요. 초기에 통합 논의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된다. 예, 이게 이제 전제가 돼야 되고 설득자 입장뿐만 아니라 이제는 갈등 조정자의 역할까지 안동시장이 해야 된다. 예, 이렇게 네. 분석을 해 주셨군요. 뭐 사실 첨예한 외교 문제도 겉으로는 싸우면서 뒤에서는 또 소통하고 협력 구하듯이 그렇게 갈등을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와 함께 역설적으로 경북도청 신도시 현안 중심 논의를 재개해야 됩니다. 근데 이는 예천군 입장에서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천군의 경우 연초에 아주 분명하게 공식적인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예, 뭐 군수님도 공개적으로 했고 그렇습니다. 또 예천군 간변단체와 향후회를 비롯해서 반대 목소리를 열심히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예천군의 뭐 의기, 결의에 대해서는 이제 다 알아요. 그런데 예천군 내에서도 그 행정통합에 찬성하는 여론들이 적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예천군 입장에서는 행정통합은 반대한다. 하지만 도청 신도시 현안은 안동시보다 열심히 챙겨왔고 챙기겠다. 행정통합 안 하고도 신도시 문제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지금쯤 같이 내줘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신도시 현안 해결을 위한 상생협의체 논의가 지금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을 텐데 행정통합 찬성 측 반대 측 모두 중도적인 성향의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는 현안 중심 논의를
치고 나갈 필요가 있다. 아마 안동시 예천군 둘 다 고민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오히려 안동 예천 행정 통합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가 격렬해질수록 경북도청 신도시 현안 중심의 논의를 치고 나가야 양측 모두에게 좋다. 이런 의견이시네요. 네, 제가 찬성 반대 두 쪽 다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왜냐면요. 이대로 가면 안동시 예천군 모두 부담이 커집니다. 안동 입장에서 임기 초반에 시장 핵심 공약이 좌초가 되면 이거는 뭐 타격이 너무 크겠죠. 그렇죠. 그 예천군 입장에서도 신도시 주민들 다수가 예천 군민이에요. 예. 통합 반대가 자칫하면은 신도시 주민들이나 찬성하는 예천 주민들에게 어떻게 이해될 것인지 이제 고민해야 됩니다. 예. 그 예를 들어 이제 안동시에서 이제 지금까지 잘못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고 다시 안동 예천 상생을 위해 우리 논의해보자 하면은 이제 예천군에서도 예천 안동 상생과 도청 신도시 현안을 위해서 뭐 적극적인 제안을 하는 이런 뭐 그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 대한민국 정부도 뭐 북한, 일본, 중국, 미국 등 주요 국가들과 갈등을 하다가도 또 때로는 이제 외교적으로 협력도 하고 이 동시에 하는 것이거든요. 예. 안동 예천 얼마나 가깝습니까? 뭐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이런 문제가 풀리면은 안동 시장님과 예천 군수님 또 그런 극적인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먼저 안동 시장이 손을 좀 내미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네, 제가 안동 제3자. 시민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안동시가 일단 변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당연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정치적으로 예민한 쟁점인 만큼 뭐 안동시장 예천군수와 함께 안동시와 예천군이 지역구인 국회의원의 역할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의힘 김영동 국회의원이 또 안동시 예천군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지역구 갈등이 커지면은 국회의원한테 절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예. 뭐 오늘 그 국가산단 지정받았잖아요. 안동이. 예. 이렇게 좀 경사스러운 소식만 있어야 되지. 이 본인 지역구에 이러면 안 좋을 텐데 그래서 좀 공개적으로 나서기는 어렵더라도 좀 당협위원장이시니까 보이지 않는 중재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아마 하고 있을 텐데 뭐 군수님도 따로 만나고 시장님도 만나가지고 해야 됩니다. 선거 직전에 논란이 되는 것보다는 올해 봄이라든가 미리 정무적인 역할을 힘쓰는 게 국회의원 본인의 재선에도 유리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정무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더 늦기 전에 김영동 의원에게 또 이렇게 제언을 해 주셨고, 자, 안동시장, 예천군수 그리고 국회의원 등의 이런 선출직 정치인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그 안동시 예천구 그 주민들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자, 주민 의견 수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주민 투표까지 고려하고 있는 안동시에 좀 강력하게 제안을 드리는데요. 또, 예.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의 주민 의견 수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예. 이 부분은 51대 49 정도의 여론으로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과반으로 안 된다. 네, 이거는 뭐 최소 3분의 2 또는 70에서 80% 이상의 여론이 모아졌을 때 통합도 가능하고 통합되고 나서 부작용도 덜합니다. 예. 국회도 보통의 법률안은 이제 과반수 통과인데 헌법 같은 경우는 이제 300명 중에 200명이 찬성해야 되는 그렇죠. 거기다가 국민투표까지 거치게 하거든요.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예천군 여론이 이 정도가 안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의견의 강도, 격렬함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론의 양적인 것만 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뭐 51대 49를 하더라도 그 49가 아주 격렬한 반대일 경우에 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식당 메뉴 고르는 선호도 조사하고는 차원이 다른데 그 대구 경북 행정 통합 같은 경우도 전체 도민 여론 조사하면은 반대가 더 높지 않았어요. 근데 안동 예천을 포함한 북부 지역 반대 강도가 매우 높았고 아하. 찬성 측은 동력이 약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찬성 측 여론이 그냥 공중에 붕 뜬 여론이었죠. 이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현재 상황에서는 안동시 예천군 더 많은 주민 의견과 소통이 전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 투표를 가는 것은 무리수다. 이 부분을 꼭 좀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론의 양적인 측면, 질적인 측면 다 살펴봐야 된다. 그 강도도 살펴봐야 된다 하는 말씀이시고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 주시죠. 네, 제가 2021년부터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제안드렸습니다.
행정통합 뭐 아니면 도냐 이런 논의 어려울 수 있다. 그 연애도 제대로 안 했는데 살림부터 합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유럽연합식의 특별자치단체라든가 안동 예천 특별연합 같은 제3의 길도 함께 논의에 올리자고 제안드렸는데요. 네. 만약에 행정통합이 되든지 안 되든지 결론을 빨리 내고 싶으면 지금처럼 하면 돼요. 파국이 되든 그냥 직진하면 됩니다. 지금 예. 안동시가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일이 되게 하려고 하면은 양극단의 길 말고도 여러 가지 중간지대가 있어야 됩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처럼 중간에 나가리가 되지 않으려면은 예. 행정통합을 추진하려는 쪽에서 좀 더 지혜롭게 정치적인 판단을 잘 하셔서 진행해야 되고 특히 통합을 반대하는 쪽을 위한 공간을 열어주면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천군이 태도가 달라질 수 있게 공간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예천군과 안동시의 상생 발전을 바라면서 우리 지역 정치권에서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대구 경북 행정통합 시즌2 다 알지 않습니까? 왜 네. 망했는지 지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도록 허순교 청년 생각에서도 네, 충정 어린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안동 예천 행정통합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안동시장, 예천군수,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지역 정치권에서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순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나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3분 25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지난 1월 26일이었죠.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재산인 문경 망댕이 가마가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경북민속문화재에서 국가민속문화재로 승격이 된다는 건 그만큼 문화재로서 중요성이 인정받았다는 의미일 텐데요. 그런데 30일의 예고 기간을 거친 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이 돼야 하는데 최근에 보류 결정을 받았다고 하네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조선요 김영식 대표를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식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8대째, 안녕하세요. 예. 무려 8대째 도공의 길을 걷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조선요에 대해서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죠. 예. 조선요는 그 8대조 김치정 할아버지부터 현대까지 그 8대를 이어 가업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조부님은 그 항아리 만드는 기술이 탁월해서 경기도 광주 본원에 종사를 하였고, 할아버지는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문경에서 그 가업을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예. 현재는 아버지 대를 이어서
8대를 이어온 가문입니다. 예, 8대 예, 예. 이제 김영식 대표가 이어오고 있는 건데, 자 최근에 이제 지난 1월 26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선조로부터 물려받아서 8대째 이어가고 있는 문경 망댕이 가마가 국가 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가 됐는데 우선 이 소감부터 좀 여쭤볼게요. 예. 예, 사실 그 모두 다 조상님들의 공이겠죠. 그 현존하고 있는 원년 그대로의 가마가 제가 소장하고 있는 가마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 가마를 잘 보존해서 우리 후대에 그 물려주는 일이 제 임무가 아닌가 싶어요. 원형 그대로의 가마는 소장하고 계신 게 이제 유일하다. 맞습니다. 그 혹시 예, 가마가 그 하나입니까? 아니면 몇 개 되는 겁니까? 가마가 한 기라 그러죠. 한 기. 한 기. 그래 한 가마로서 6칸 가마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6칸이 있다고요? 예. 그렇군요. 예. 자, 이 망댕이 가마가 그러니까 이제 8대째 이어오고 있는데 지난 조선 후기 1863년에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160년 전 일인데요. 맞습니다. 이 망댕이 가마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그 망댕이 가마 특징은 그 돔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 예. 그 돔 형식이다 보니까 불이 이제 원활히 잘 돈다는 점이 그 우리 망댕이가의 장점이고요. 예. 또 가마가 시간이 지나면서 망댕이하고 망댕이가 겹치면서 더 단단해지고 그 견고해진다는 게 그 망댕이 가마의 장점입니다. 아, 그래요? 가마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160년이 흘렀지만 더 단단하고 더 견고해졌다. 그렇죠. 이거는 불을 떼면서 가마 망댕이가 익어서 더 튼튼해지는 거죠. 이 가마가 수명이라는 게 없나 보네요. 그러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원형 그대로만 있으면은 그 앞으로도 계속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도 100년 1000년 갈 수가 있는 거군요. 이 가마가. 맞습니다. 예. 자, 이 가마뿐만 아니라 부속 시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잘 모르는데 이 부속 시설도 함께 국가 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가 됐다고 하는데 이 부속 시설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부속 시설은 그 160년 된 가마가 주가 되고요. 작업장과 도장이 만드는 작업장이죠. 그리고 흙을 분쇄하는 디딜바나. 또 흙을 수비하는 땅두멍. 또 도공이 살아오던 가옥가 일괄 지정이 됐습니다. 아, 이게 한꺼번에 다 된 거군요. 일괄이 그 자리에 그대로 보존이 돼 있죠. 그대로 전체가 다. 그러니까 가마만 딱 된 게 아니라 작업장 그리고 뭐 흙을 분쇄하는 디딜방아, 흙을 수비하는 땅 두멍이라고요. 흙을 수비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수비하면 도자기를 만들려면 거친 흙을 곱게 앙금시켜주는 작업을 말하는 겁니다. 거친 흙을 곱게 만들어주는 그걸 수비한다고 하는군요. 그렇죠. 이걸 이제 땅 두멍이라고 하고 땅을 우멍에 파서 물이 안 새게끔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수비를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도공이 살아오던 가옥까지 일괄 다 지정 예고됐다는 말씀이시고, 자, 말씀드린 대로 지난 1월 26일 이제 국가 민속문화재로 지정이 된 건데, 통상 이제 한 30일 정도 한 달 예고 기간을 거쳐서 별다른 문제 없으면 이제 국가 민속문화재로 지정이 되는데 최근에 보류 결정이 났단 말이에요. 이게 맞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사실 참 말도 안 되는 그 일이 벌어졌죠. 어떤 이 가마는 1996년에 제 소유로 건축물 대장정본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그 가마하고 집자리를 땅을 매입을 해서 제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지정 때는 집안이나 형제 모두가 이 제의가 없었거든요. 아, 그 당시에는 현재 국가민속문화재가 지정 예고가 되면서 같은 업을 하는 집안 사람들과 다른 분들이 이제 그 문화재청과 도청, 시청에 재산 분배를 해야 된다고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아, 그리고 어저께 그 문화재위원회가 열렸어요. 그래 민원 관계로 사실 안타깝게도 지금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차후에 그 서류를 보완해서 다시 심의를 해야 됩니다. 좀 시간이 걸려도 그 언젠가는 통과가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집안 사람들 또 그리고 또 몇 분이 그러니까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태군요. 그걸 이제 민원을 넣어서
그렇죠. 그 보류가 현재까지 제 소유로 다 인정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국가민속문화재가 되다 보니까. 근데 이 가마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가마다. 해서 이제 재산은 분배를 이의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마는 지난 1996년에 이제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돼 있는 거고 등기가 돼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가마 그 주변 땅까지 다 매입을 하셔서 우리 김영식 대표님이 다 혼자 매입을 다 하신 거죠, 주변 땅을. 맞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도 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다 마친 상태. 그리고 이제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지정될 때는 다 형제들 모두 주변인들 모두 다 이의제기 없었고 다 이제 그렇게 소유가 다 됐는데 이번에 이제 국가 민속문화재가 되면서 이렇게 분쟁이 발생하게 된 거군요. 맞습니다. 참 속상하시겠네요. 그래서 좀 안타깝죠. 자, 2006년 경북 민속문화재로 지정될 때 그때는 이런 문제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였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이제 국가 민속문화재로 지정이 되니까 이게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주변인들이 문제 제기를 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군요. 자, 이렇게 소중한 문화유산인 망댕이 가마가 잘 보존되고 계승돼야 될 텐데. 자, 지금 우리 김영식 대표님이 8대고 아드님이 계신다면서요? 그렇죠. 아드님이 이제 만약에 물려받으면 이제 9대째가 되는 건데. 맞습니다. 아드님과 지금 어떻게 작업을 함께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들은 지금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자기 관련한 걸 전공하고 있나요? 도자기 학과를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고. 사실 예전에는 그 물레만 돌려도 됐거든요. 도자기만 잘 만들어도 됐는데 현재는 그 이론과 실기가 겸비돼야 미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론 공부 중이고 그 방학 때나 그 주말에 내려와서 기량을 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앞으로 그 구대를 이어서 그 문경 그 백제 전통 기법을 후대에 알리는 게 사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잖아. 아드님의 의사가. 그러니까 당연합니다. 도자기 만드는 걸 좋아하나요? 어릴 때부터 항상 작업장에 놀러 오고 거기에서 이제 성장을 했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도자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는 거죠. 그래요.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어받겠다 이렇게 의사 표시를 했고, 아유 잘 됐네요. 지금 대학에서도 또 전공을 하고 있고, 자, 망댕이 가마의 국가 민속문화재 지정과 관련해서 끝으로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전해주시죠. 아이고 하고 싶은 거야 많습니다만은 사실 정식으로 이제 국가 민속문화재가 지정되면 앞으로 계획이라 할까요? 그 우리나라 처음으로 설립되는 그 공예 생활서를 비롯해서 문경 도자사 또 조선조 역사 그 선조들의 유물 전시는 한 곳에 볼 수 있는 기념관을 건립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문경 백자 우리 옛날 그 사기장 어른들이 그 지역에서 쓰는 전통 요구들이 있습니다. 전통 도자 체험을 정식으로 할 수 있는 체험 학교를 건립하는 것도 제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아직 보류 상태다 보니까 이게 언제까지 될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잘 해결이 돼야 될 텐데. 현재 쭉 말씀 들으신 대로 재산 분배 문제로 등등 해서 늦어지고 있는 문경 망댕이 가마 국가 민속문화재 등재 좀 원활하게 좀 속히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아드님의 그 가업 인수 또 기념관 건립, 체험학교 건립도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요 김영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리서치 오늘 시작합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하죠.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이번 주도 할 얘기가 참 많은데요. 먼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부터 좀 볼까요? 좀 하락했다는 소식이 좀 있어서요. 네, 지지율이 흔들렸습니다. 지난주까지 리얼미터 기준으로 40%대 지지율을 유지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내려왔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의 의뢰를 받아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조사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서 긍정평가 38.9%로 직전 조사보다 4%포인트 내려왔습니다. 부정평가는 58.9%, 부정이 긍정보다 20%포인트 더 많은데 거의 60%에 육박하는 부정평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네요. 지지율이 내려간 가장 큰 이유 뭐니 해도 강제징용 제3자 배상 이걸로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결정적이고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는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컨벤션 효과도 누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서 유의미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월화수목금 실시되는 조사 중에서 금요일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지지율이 더 내려갑니다. 그 이야기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아니라 이 일본 이슈에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다. 또 한일 야구도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쳤던 것도 일본에 대한 감정까지 더 불거지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었거든요. 그렇군요. 물론 오타니 선수가 실력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일본에 대한 기저에 깔려있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상당히 불안정한 속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이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의 응답자들을 자극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내용을 봐도 그렇습니다. 응답자층에서 특정 응답자층이 내려갔다면 가령 블루칼라가 내려갔다면 노동 문제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경제와 관련된다면 취업과 관련해서 MZ세대나 가정 경제를 좀 책임지고 있는 주부층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학생과 관련된 문제, 학교폭력 문제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응답자 모두에서 조금씩 영향받는 긍정은 내려가고 부정은 올라가는 결과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결과는 다름 아닌 일본 이슈가 가장 결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군요. 대통령실에서는 참 못내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게 바로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 그러니까 4%포인트 올라갈 수 있는 찬스였는데 오히려 4%포인트가 빠졌으니까. 자, 그나저나 이 일본 그리고 대통령의 이 강제징용 제3자 배상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여론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본에 관련된 결과가 상당히 또 많이 쏟아졌습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8일, 9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 제3자 배상, 이 변제안이 가장 지금 여론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이 제3자 변제 방안과 관련해서요. 정부 방안 일본의 사과와 배상 없이 반대한다가 10명 중 6명 정도인 59%로 압도적이었습니다. 한일 관계와 국익을 위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은 35%로 나타나서 대통령 지지율, 한국갤럽에서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4%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 정도만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결과로 실리고 있는, 실어주는 결과로 나타났는데, 내일 모레,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안동 MBC를 통해서도 관련된 뉴스가 전달되고 있을 텐데, 내일은 여러 가지 큰 일들이 있다기보다는 만찬이 이제 주목받고 있고, 또 17일날 경제 관련돼서 회의가 있을 것이다. 경제 관련된, 또 안보 관련된 성과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대감이 실리는데, 워낙 지금 감정적으로 제3자 배상 변제안이 격앙되어 있는 상황인데, 또 주목받고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만찬 장소거든요. 저녁을 2번 먹는데, 이 2차로 가게 되는 장소가 12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오므라이스 집이다. 돈까스도 메뉴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집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식사 메뉴가 중요한 게 아닐 겁니다. 어떻게 이제 감정적인 이 부분이 우리 국민들이 공감대가 확보될 수 있을까가 중요한데, 관련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좀 서둘렀을까? 서한구 앵커께서 굉장히 이제 예리하게 질문을 했던 대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도 누릴 수 있었는데 좀 더 시기를 미뤄서도 좋았을 텐데 일본 방문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좀 선제적으로 시험대에 오르는 제안을 했던 거 아닌가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 영향을 줬다는 해석도 나오는데
물어봤습니다. 한일 관계 우리가 일부 양보하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개선해야 된다는 찬성 의견은 31%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대통령 지지율에도 조금 못 미치는 결과이고요. 한일 관계 일본의 태도 변화 없다면 서둘러 개선할 필요가 없다가 64%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과거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기시다 총리의 경우에는 NHK 일본의 이제 국영방송국인데 지난 10일부터 12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기시다 내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줄곧 30% 지지율에 머물러 왔던 기시다 이 총리의 지지율이 40%대로 올라섰다는 결과이고요. 4월 달에 선거를 앞두고 있는 기시다 총리가 날개를 달았다. 이런 또 일본 내부에서의 정치 분석과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물어봤습니다. 이 현재 일본 정부 식민지배 등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 기시다 내각이겠죠. 응답 결과는 8%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다가 85%로 압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물어본 거죠, 이거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입니다. 물론 지난해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8월경쯤에 한국과 일본 양쪽 국민들 대상으로 한 조사에 있었는데 완전히 서로 간의 인식이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과거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일본 국민들은 상당히 자민당 그리고 일본 우익 인사들에 대해서 혐한론에 기준한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한국에 더 이상 사과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게 되는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젊은 세대들이 상당히 일본에 대해서 개방된, 물론 20대는 조금 온도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30대, 40대는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의 이 제3자 변제 대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나타났는데 최근에 이 관련해서 69시간 근로시간제가 또 상당한 또 이 반발을 불러일으켰거든요. 이것도 역시 이 대일관계 또 근로시간 69시간제도 동시에 젊은 세대들 이른바 MZ세대로부터 반발을 빚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도 빨리 좀 MZ세대의 민심을 살펴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 쭉 말씀을 해주셔서 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은 3자 배상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35, 반대가 59, 압도적으로 반대가 많았고 자 일본과 이렇게 관계를 서두르는 것에 대한 여론조사도 했는데 서두르는 게 맞다. 이거 개선해야 된다. 서둘러서 찬성이 31%, 서두를 필요 없다가 64%로 나타났습니다. 2배 이상 나타났고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 얼마나 반성하고 있냐 물어봤는데 반성하고 있다가 아까 8%라 그랬나요? 그렇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리고 일본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85%, 거의 다였다라는 이런 여론조사 쭉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관련된 결과를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 또 하나 이제 주목받는 것이 한국의 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의 K단렌, K단렌이 우리나라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정경련과 거의 대동소이한 단체인데 두 단체가 미래청년기금을 조성을 해서 앞으로 이제 양국 간의 청년 세대들의 이해와 교류를 돕는 데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과연 이것을 과거사에 대한 배상으로 생각할지 우리 국민들은 과연 그렇게 인식할지 여부를 물어봤는데요. 일본 가해기업이 미래세대 대상 기부를 한다면 배상한 것으로 보겠다는 의견은 27%에 그쳤습니다. 그렇죠. 미래세대 대상 배상이라고 볼 수가 없죠, 이거를. 배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허한고의 말씀대로 64%는 공감하지 않는 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청년기금도 그렇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했던 제3자 또 변제 이 안에 대해서 물론 일각에서는 미국을 의식했다. 또 4월 달에 미국 국빈 방문을 할 때 미국이 반도체와 관련해서 또 이 중국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국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 가드레일 조항, 독소 조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한 배려. 왜? 미국은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미일 동맹이 상당히 끈끈하거든요. 게다가 이제 5월에 있을 히로시마에서의
한미일 정상회의 아직 미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인도태평양 신안보 질서를 확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또 외교안보팀에 요구했던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의 여론, 국민들의 공감대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네. 너무 미국, 일본만 보고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안타까운 목소리도 많이 있다는 거. 아까 그 기시다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그만큼 또 내려왔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 자체가 지금 모든 걸 다 대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내일 모레죠. 한일 정상회담 열리는데 아까 뭐 만찬 2번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하루 전날이기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무슨 얘기가 오갈까, 어떤 내용이 있을까, 어떤 과제가 있을까, 어떤 해법이 있을까, 관계 개선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오므라이스를 먹느니 돈가스 먹느니 그렇죠. 이런 게 뉴스에 도배가 되고 있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땅치가 않은 것이거든요. 마땅한 현안이 또 일본이 상당히 양보하거나 뭐 양보라는 의미보다는 가해국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되는 독일의 경우를 보더라도 반성과 또 통절한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들 텐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일본이 4월에 선거를 앞두고 있고 일본은 또 일본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하야시 마시오사 일본 외무상의 경우에는 강제징용 그런 게 있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더 괘씸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문화의 수도 서해 유성룡 선생님의 징비록에 영향을 받은 우리 안동 MBC 애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 피가 거꾸로 솟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하야시 외무상, 그러니까 우리 외무장관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박진 그 사람이 외교부장관의 파트너죠. 뭐 강제징용 자체가 없었다. 그러니까 3자 배상이란 말 자체도 마음에 안 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박진 외무장관이 그 뭐 방컵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채운 방컵에 뭐 일본 측에서 뭐 방컵 채우지는 못할 망정 이거 우리 보고 이거 나머지 방컵 다 채우라고 할 기세인데요. 지금 보면은 지금 그렇죠? 방컵론도 우리 방컵차에 따른 방컵론도 비판을 받는 것이 이게 실제 성문종합 영어나 이런 데 문장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걸 영어의 일종의 수거적인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은 지금 물 2컵이 아니라 물 한 박스를 가져와도 모자라죠. 그러니까요. 예. 가해자잖아요. 그쪽이. 가해자인데. 그래서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하는 것도 가해자 피해자 생각하면 오랜만에 정말 몇 년 만에 하니까 가해자 측에서 일본이 먼저 우리나라 방한을 하고 우리가 답방하는 게 그게 순리에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는 취재 보도 내용으로 봐서는 7월에서 이제 9월 사이에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하고 나서 일본이 얻을 건 다 얻은 다음에 4월 달에 선거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기시다 내각은 상당히 오래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안정적일 때 7월 9일에 또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방류수 문제입니다. 이 후쿠시마 오염수. 그거 4월부터 방류한다 그러지 않았나요? 다음 달부터? 그런데 그게 조금 지체될 수는 있을 테니까. 그렇다면 그러고 난 이후에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기시다 총리는 얻을 수 있는 정치적인 소득을 얻고 난 다음에 한국을 방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예. 지금 뭐 얘기가 나오는 게 뭐 수출 규제 문제 그것도 있고 지소미아 문제 또 뭐 오염수 방류 뭐 그 문제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정말 이거 뭐 오므라이스랑 돈가스만 먹고 이렇게 돌아오는 건 아닌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지금 일본 측 나오는 거 봐서는 저도 뭐 돈가스 좋아합니다만 생선가스도 좋아하고 뭐 오므라이스도 뭐 다 좋아합니다만 2인분씩 먹습니다만 지금 그 이야기를 할 때는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요. 예. 자, 조금 전에 그 69시간제 그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이 주 최대 69시간 노동에 대한 재검토 지시가 갑자기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동안 뭐 사회 각계각층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였는데 대통령실에서 지금 MG 노조에서 반대한다. 이걸 이유로 해서 전면 재검토를 했단 말이에요. 지시를 했습니다. 이거 좀 뜬금없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이제 정책이라는 것은 사전 수기 과정과 경청 과정은 필수적인 것이거든요. 게다가 고용노동부도 난감할 수밖에 없는 게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계 출신이에요. 게다가 맞습니다. 관련돼서 협의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중앙노동위원회의 김태기 위원장도 노동경제학의 태도 같은 인물들이고 그럼 그런 의견을 제시 안 했을까? 왜냐하면 69시간이라는 게 주 6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산재 기준은 산업재해 관련돼서 보상을 지급하는 기준은 64시간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런 부분에도 오답자가 있고 실제로 지금 프랑스인가요? 같은 국가는 48시간을 해서 독일인가요? 48시간의 탄력시간 운영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의 사례나 모범 사례도 많고 그러니까 생산성을 높일 수 뭐냐면 69시간이 중요하고 52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과 우리 이제 청년 세대의 워라밸을 맞출 수 있는 적정 시간과 그 사이에서의 탄력시간적인 적용이 어떤지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9시간이다 70시간이라도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럴 거면 69시간을 왜 합니까? 70시간 외우기도 쉽게 70시간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이 노동시간과 관련해서는 고려할 사안들이 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좀 전문가들이나 아니면은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30대 40대 가장 경제활동 노동인구가 많은 연령대거든요. 그들에게 먼저 사전 수비를 하고 공론화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극히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9시간제 하는 것 자체도 제가 생각하기엔 일리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하고 뭐 한 달 쉬기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일주일 몰아서 쉬기, 한 달 몰아서 그렇습니다. 쉬기.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면 괜찮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 회사가 얼마나 되냐 이거죠. 거기에 이제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 건데 일단 이건 그렇고 자 마지막으로 그 김재원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이잖아요. 5.18 망언 그리고 또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의 관련한 망언 5.18에 대해서 그러니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 건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표를 얻기 위해 한 것일 뿐이다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또 취임사에서 밝혔던 그 내용들을 전면 부정하고 반대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최고위원 사퇴를 촉구하고 각계각층에서도 지금 비판이 쇄도하고 그런데 김재원 최고가 사과문을 또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 문제 잠깐 좀 한 말씀만 해 주시죠. 만시지탄이죠. 왜 이 일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후회할 그리고 사과문을 발표할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뭐 17%이긴 하지만 가장 많은 득표를 얻고 여당의 최고위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대통령과도 방향을 달리했다.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의견은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했던 헌법 전문에 이 수록을 하겠다고 5.18 정신을 수록하겠다는 것은 이 변함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 호남 여론이라는 게 호남 지역 행정구역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국 곳곳에 이 5.18 정신은 호남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그러면 경상도 출신이면은 5.18은 무조건 나쁘게 보고 잘못됐다고 생각할까요? 그런 인식의 이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김재원 최고가 다시 한 번 더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숙고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재발이 되지 않도록 또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영상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게 김재원 최고의 진심일까? 그러니까 속마음은 아닌데 뭐 예배에 갔잖아요. 정광훈 목사 예배에 가가지고 그쪽 이제 뭐 얘기하는 뭐 신자들도 많고 그래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기는 모르겠냐 분위기 맞추려고 나온 말일까?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성격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이었고. 정광훈 목사의 사랑의 이 제일교회에서 예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라면 사람들은 왜 또 그런 대중이 또 참석하고 있는 자리에서는 또 대중적인 상황에 또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 의제입니까? 그럼요. 이게 5.18에 관한. 자, 오늘 말씀, 오늘 좀 길어졌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